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화요일입니다. 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임종윤입니다. 이해랍니다. 여러분 시장 안 지루하세요? 강보합 전환하기는 했는데 수급적으로 아주 꽉꽉 막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장이 그렇습니다. 지속이 되고 있어요. 제가 네. 지난주부터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그럴 수밖에 같은데 없죠, 뭐. 그렇죠. 다음 네. 주에도 연휴 앞두고 있고 예. 연휴 뒤에는 미국에 또 큰 이벤트 있고 네. 여기에 선물옵션 동시만기일도 이번 주에 있으면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수급적으로도 뭔가 풀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투자 나서기 참 어려우신 때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고용지표 지난주에 나왔던 게 딱 그런 시장 분위기에 이렇게 네.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좋은 것 같기도 한데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어떤 시장의 지금 흐름이 이렇게 뭔가 아주 나쁜 것 같지도 않은데 또 뭔가 아주 좋지도 않고 뭔가 빠지는 것 같은데 또 그렇다 확 빠지지도 않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불확실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이제 고용지표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런 불확실한 변수들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결국 이제 끝까지 다 보시고 그때 가서 이제 방향성 잡으신 다음에 투자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갈지 아니면 좀 더 신중하게 갈지 결정하셔도 전혀 늦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또 만약 무작정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하면 저희가 할 일을 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요 이슈 통해서 종목들 흐름 먼저 짚어주시겠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이제 오늘은 좀 늦게 나오네요. 네, 나옵니다. 예, 이게 또 참 장이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준비할 때 봤던 이 흐름과 지금 분위기가 또 그새 조금 더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리아나가 제일 강한 그런 탄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방산 쪽이 갑자기 최근 지금 한 20-30분 사이에 확 또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비만도 좀 크고요. 화장품이 약간 제일 컸었는데 제가 준비할 때만 해도 지금은 조금 밀려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직 괜찮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색깔이 좀 괜찮죠. 화장품도 있고 미용, 전력설비, 제약바이오, 조선음식료, 전고체, 원전까지 오랜만에 원전도 플러스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동차, 반도체 간만이죠. 증권, 로봇, 2차 전지, 열폭주까지 좀 플러스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이폰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아이폰이 이제 16이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뉴스에 뭐 이게 소문에 사고 뉴스에 풀라는 말처럼 좀 재료가 소진됐다고 봐야 될까요? 어쨌든 오늘은 좀 하락폭이 꽤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약바이오도 오늘 플러스권 보이고 있고요. 미용도 오늘 오랜만에 괜찮게 나오네요. 보안이 하락세로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전체적인 특징들입니다. 오늘은 뭐 특별히 고를 거 없이 강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마리아나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리아나 먼저 들어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가 나왔는데 조금 파격적입니다. 원래 트럼프는 마리아나 관련해서 아주 강경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강경론자였습니다. 근데 역시 표가 무섭네요. 최근에 해리스가 약간 우파 쪽에 가까운 그런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좀 틀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비난도 받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나 등 이런 쪽의 강경론자였는데 민주당 쪽에서 해리스도 그렇고 이 마리아나 관련돼서 조금 약간 찬성하는 쪽으로 정책적인 분위기가 바뀐 듯한 모습이 나오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표를 잃을까 이게 두려웠던 트럼프가 결국은 21세 이상 기호용 대마 사용은 찬성하겠다 이렇게 정책의 노선을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결국은 표를 의식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점 때문에 오늘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해리스 테마주로 해가지고 이 마리아나 관련된 종목들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또 거꾸로 트럼프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그런 이건 기현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목 보겠습니다. 네. 우리바이오 6%, 상승폭이 아주 크지는 않죠. 한국 BNC, 여기 이제 의약품 제조업체인데 2%, 3% 가까이. 메디콕스, 화일약품, 오성 첨단 소재 오늘 이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좀 플러스권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상승폭이 아주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전체 화면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방산 한번 들어가서 짧게 보고 나오겠습니다. 방산 좀 한번 보죠. 네. 폴란드에서 글로벌 이 방산 전시회에 있었다라는 거 지난주에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요.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겠다고 네덜란드가 예고를 했는데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잠재적 파트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유럽이 굉장히 군사비를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끝날 기미가 잘 보이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변수가 또 큰 게 하나가 트럼프의 재선 부분이 있죠.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이제 나토 쪽과의 관계를 이제 좀 더 이제 얇게 이제 가겠다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결국은 각자 도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결국 국방적인 측면에서 군사비를 증액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거를 이제 폴란드나 뭐 루마니아나 핀란드나 이런 회사들이 이미 보여왔습니다. 이제 네덜란드도 사실은 러시아와의 거리는 상당히 좀 먼 나라이긴 합니다만 자체적으로 군사비를 좀 확장을 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주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런 여지가 나왔던 게 상당히 좀 시장에서도 기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역시 이제 우리 방산, K 방산이 갖고 있는 힘은 이 가성비죠. 품질 대비 가격이 싸다라는 거 그리고 적기에 납품을 한다라는 거 이런 우리 K 방산만의 이런 경쟁력이 네덜란드에서 좀 공감을 얻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 한번 보죠. 퍼스텍, 삼영 EMC, 휴니드 뭐 방산 관련돼서 나올 때마다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인데 오늘은 퍼스텍과 삼영 EMC, 기산텔레콤이 아주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또 섹터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할까요? 화장품 섹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역시 어제에서 이틀 연속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뭐 나왔던 기사는 이제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힙해진 경공업 2.0 이제 한국 화장품 이제 이 경공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제 산업화 초창기 때 수출을 크게 늘렸던 뭐 대표적인 이제 산업이었죠. 그 이후에 이제 중공업 쪽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이제 위세가 줄긴 했습니다만 지금의 이제 경공업 여기 경공업 2.0이라는 게 이제 붙었던 것도 결국은 이제 우리 산업화 초기의 경공업이 아니라 지금 이제 K자가 앞에 붙은 우리 이제 뭐 푸드, 화장품, 그다음에 섬유 이쪽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화장품이 아시는 것처럼 상반기에 아주 강한 그런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하반기 들어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시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에 이 실적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상반기까지는 수출이 상당히 좀 좋았던 모습이 나타났고 증가율 자체가 마치 엔비디아 같은 식이죠. 증가율 자체가 조금 둔화된 모습이 나타나서 그 부분이 사실은 7월달 이후에 화장품주들이 조금 부진한 이유도 되긴 했는데 3분기에서 다시 화장품 수출이 증가세가 좀 다시 좀 커진다 그러면 또 한번 상반기 같은 그런 랠리를 보여줄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볼 법합니다. 화장품 종목들 보겠습니다. DYD가 가장 강한데 DYD는 이 주가 한번 꼭 보시고 그냥 이 상승만 보시고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네요. 워낙에 좀 주가가 낮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오팜, 아이패밀리 SC, 한국콜마, 펌텍코리아 이렇게 종목들 6, 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펌텍코리아는 이제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죠. 예, ODM 종목들도 오늘 괜찮고요. 한국콜마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ODM 쪽에서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차별화의 포인트는 좀 덜 오른 종목들이 좀 지금 오르고 있다. 이런 부분들. 결국 이제 밸류에이션 문제가 지금 이제 종목을 선택하는 데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K푸드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음식료. 아까보다는 조금 상승폭이 둔화된 것 같긴 한데 음식료 잠깐 들어가 보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요즘에 이제 믹스커피 예전보다는 좀 덜 먹는 것 같습니다. 뭐 건강적인 뭐 이런 부분들 많이 이제 생각하셔서 또 살도 찌고 뭐 이런 부분들 많이 생각하셔서 그런데 이게 이제 달달하다 보니까 좀 피곤할 때 왠지 좀 뭔가 이렇게 당분을 필요한 마음이 느낄 때 이 믹스커피 한 잔 타 먹으면 좀 컨디션이 올라오고 하죠. 이게 이제 비단 우리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믹스커피가 그동안은 러시아라든가 동남아 쪽에 수출이 많이 됐었는데 이제는 다른 나라 뭐 좀 살펴보니까 미국, 중국 뭐 이렇게 이런 데까지도 좀 이 믹스커피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중국은 이제 우리 이제 추석 때 중국은 이제 추제라고 하죠.
이 중국의 중시절 때 이때도 이 믹스커피, 한국산 믹스커피를 이렇게 선물하고 이런 또 게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믹스커피 수출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간만에 믹스커피를 가지고 K푸드가 좀 이름이 좀 이렇게 편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남양유업이 10% 가까이 좀 올랐죠. 아까는 두 자릿수 이상 상승을 했는데 지금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사실 남양유업은 액면 분할 재료가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좀 큽니다. 오너가 바뀌고 난 다음에 이 사모펀드로 오너가 바뀌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주환원 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액면 분할도 해서 지금 워낙 비쌌죠. 지금 52만 원이니까 이걸 좀 이제 액면 분할은 얼마로 할지 확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액면 분할 뭐 10분에 한다고 그러면 이제 5만 원대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거니까 일단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접근하기 용이해 줄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을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삼양식품, 한국 맥널티, 농심, S&D 사실은 이제 달달 커피 쪽보다는 이제 K푸드 쪽 관련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밑에 있는 S&D라고 회사는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에 소스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오늘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는 아이폰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예, 들어가 보시죠. 짧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공개를 했습니다. 사이즈도 더 커졌고, 여러 가지 기능들, 특히 카메라 기능 더 보강을 했고, 그다음에 첨단 칩, M18이라는 첨단 칩을 이제 탑재를 해서 속도도 빨라져 여러 가지로 성능이 향상이 됐습니다. 디자인도 조금 더 얇아지고요, 등등등등. 뭐 좋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생겼는데 개선이 됐는데 일단 가격은 또 출고가는 똑같이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매력적인 포인트로 다가올 수 있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주가는 오늘 전체로 좀 부진합니다. 종목 보겠습니다. 네. ITM 반도체 마이너스 1%, 삼성 SDI 3%, LG노텍 6%, 7% 가까이. BH 가장 사실은 어제도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가장 많이 떨어진 7%가 넘게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 브리핑 이 정도 이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버블 크기에 비해서 주가 흐름폭이 이렇게 크지, 주가 상승폭이 크지는 않은 것들이 또 요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다, 신중하다 이런 느낌들이 시장 저변에 깔려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은 사실 개인 투자들이 수익을 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장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들, 프로들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럴 때 한번 시장 흐름들을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관찰하시는 것도 내 투자 실력을 이렇게 좀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계속해서 이델리온 파트너와 함께 종목 얘기 자세히 또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흐름 생생하게 풀어드리는 이데일리온 라이브, 오늘은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 여기 앉기 전에 네. 파트너님한테 슬쩍 물어봤더니 오늘은 지수 얘기 불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왜요? 자, 저번 달 8월 5일 날 급락이 나왔을 때 네. 제가 그 전날까지만 해도 종가상 1,000원짜리 340 위클리 풋이 그 다음날 8월 5일 날 급락이 나왔을 때 155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 한 번 더 펼쳐지지 않나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리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우리장 같은 경우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거나 뭐 다시 올라가거나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현재 그림상 어디에 위치해 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번 그래프를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다우지수 차트를 먼저 가지고 나와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장 주시해야 하는 그 파란색 저항선이 있습니다. 그 라인이 어디냐면 일봉상 고점들하고 고점들을 그대로 연결하면 이어좋은 선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라인을 금요일장에서는 살짝 깼다가 오늘장 다시 올라온 그런 그림인데 네. 자, 그럼 이 그림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라인들이 또 어디 있는지 또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기존에는 일봉 저항선 같은 일봉 고점 저항선들을 계속 이어져 오다가 그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 이렇게 지지선으로 또 작용을 했던 그런 그림이 또 마련이 돼요. 예. 자, 그런데 저 오늘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이렇게 살짝 한번 네, 살짝 깼었죠. 내려왔었어요. 살짝 깬 게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힌트냐면 우리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 라인들 이쪽 지지선 라인들을 그대로 연동이 돼서 오던 라인이 이 빨간색 추세 지지선입니다. 자, 기존에는 그 라인을 찍고 반등도 한번 나왔었고요. 예. 그 라인도 밑에 지지선이 라인이 오고 있는데 일단은 저 밑에 라인까지 찍게 되면 그림상으로 저 밑에 3만 포인트까지 다시 3만 9천 포인트까지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됩니다. 자, 과거에도 한번 보면 8월 5일자에도 밑으로 한번 크게 내려왔던 그런 그림이 한번 보이시죠? 그래서 저 그림을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나스닥 지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요, 지금 네.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그 파란색 선 오늘 그러니까 전일장에서는 어쨌든 지지를 예. 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빨간색 선으로 대응을 해보자는 취지인 건가요? 자, 제 생각에는 더 깨고 갈 가능성이 네. 더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한번 깨고 나서 올라왔는데 저게 아마 여기 메이저들 신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저렇게 한번 깨고 나면 한번 밑으로 크게 내려오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조금 네. 달린다. 요 라인을 네. 한번 보시면 나스닥이에요?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다우지수인데요. 다우예요? 네. 지지선을 한번 깼다가 그 다음날 양봉으로 올라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재차 하락이 나오는 모습을 한번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밑에 지지선을 찍고 나서야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네. 보이니까 한 번 더 밑에 있는 라인들, 지지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림입니다. 자, 그럼 예. 나스닥 지수도 한번 볼게요. 자, 나스닥 지수 차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상황에서는 다우하고 마찬가지죠. 자, 금요일장에 살짝 깼다가 월요일장에 살짝 올라온 그런 그림인데 제가 요 차트를 한번 나오면서 말씀을 드릴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요 지지선 라인까지 떨어졌는데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을 보면 기존의 일본 고점하고 고점 라인들을 계속 연동해서 내려오는 라인입니다. 자, 이 추세 저항선 밑에서는 지지선을 삼다가 뚫고 올라가서는 이렇게 지지선 삼아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다시 그 라인이 왔을 때 지지선 작용을 해서 올라온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기존의 일본 고점들을 보시면 이렇게 저항선 역할을 했던 그 라인들이 있거든요.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메이저들은 이렇게 저항선을 한 틱도 안 뚫리고 그대로 그 라인을 저항 삼아서 밑으로 내려오는 경향이 있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 라인을 살짝 뚫었었죠. 자, 요 라인에서도 지지를 했었는데 마찬가지 하방으로 내려오면서 크게 내려왔던 그런 그림이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그림이 지금 예상이 되냐면 한 번 더 내려올 것 같은 그런 지금 그림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올라와서 저항선을 찍고 내려와서 밑에 있는 16,000 포인트를 지지선을 찍고 나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W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고 있어서 요 라인들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본격적인 상승장이 또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우나 나스닥은 지금 어쨌든 그려주신 지지선을 한 번은 이탈하고 좀 네네. 갈 가능성이 네.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반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올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일단 단기적으로는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요. 종목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이 종목은 제가 테슬라 종목을 하나 가지고 나왔거든요. 꼽으신 이유는요? 자, 테슬라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저항선을 찍고 네. 내려왔었고, 제가 금요일 날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항선을 찍고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변했나 한번 제가 그래프를 예.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마켓나우 2부에서 금요일 날 나와서 이 저항선을 찍고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고점들하고 일본 고점들을 그대로 연결한 라인이 금요일장의 저항선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금요일 날 나와서 말씀을 드렸을 때 테슬라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절대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제가 테슬라 차트를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항선을 찍었으니까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저항선을 찍고 그 다음날 이렇게 크게 8% 넘게 떨어지는 테슬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추세선을 이용해서 테슬라 차트를 미리 예상을 하고 예. 저항선을 찍었을 때 조정이 나올 거를 감안을 해서 우리 그 자율주행 관련주에 또 대입을 해서 미리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마련이 됐었죠.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양봉 도치로 마감을 하면서 한 번 더 여기서 반등이 나와도 저 위에 있는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그림이 또 생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이 테슬라 관련주 어디를 찍고 나서 제대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가도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네. 자, 그 라인들은 밑에 있는 요 일본 고점들 라인,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일본 고점들 라인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 라인들은 일본 고점상 저항을 삼으면서 계속 맞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그런 그림인데, 뚫고 올라가서 재차 하락이 나오면서 그 라인을 저항선을 지지선 삼아서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또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가 재차 하락이 나와서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 175불 정도 되는 라인인데요. 이 175불 되는 라인을 지지선을 찍었을 경우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라인들로 보고, 이 테슬라 차트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관련주들 2차전지라든가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저 지지선을 한번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찍을 때 저점이 나온다. 그러면 175불 저 라인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종목들도 지지선에 와 있는 종목들은 한번 매수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주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 한 20% 정도 가격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야지 가장 최적의 매수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조정을 거친 후에 이제 테슬라 관련 종목들도 이제 테슬라 주가 흐름 연동되는 그러한 네네. 흐름이 크니까 적정한 가격대를 한 175선으로 봤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테슬라라든지 테슬라 관련주도 그렇게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지수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주신 건데요. 테슬라 보면 엔비디아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엔비디아도 대표주니까 네. 엔비디아 봐주세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우리 지수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종목이죠.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같이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지수 하락이 나오면서 신법이 무너져서 투심이 또 망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종목들 투매도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연출이 됩니다. 자, 과거에도 보면 8월 5일 날도 엔비디아가 급락이 나오면서 반도체와 관련 없는 종목들도 이 지수가 떨어지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지수가 삼성전자도 10%가 넘게 빠지면서 관련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심이 무너지면서 내려왔던 그런 상황도 한번 보셨었죠. 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현재 상황이 어디 위치해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라인들을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그 라인은 밑에 있는 이 추세 지지선이죠. 이 추세 지지선 저점하고 저점, 일봉 저점들을 그대로 연동을 하면요. 8월 5일 날 지지선 라인들도 찍었었고, 그 라인들을 다시 한번 찍으면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는 합리적인 생각을 또 하실 겁니다. 자, 엔비디아는 기존에 이렇게 M자형 헤드앤숄더를 한번 그렸었어요. 자, M자형 헤드앤숄더 우측 상단을 그렸을 때도 요 날 밑에 있는 파란색 지지선을 깨지고 내려가면 M자형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후에는 팔 라인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반도체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내려와서 머리 라인을 완성하고, 오른쪽 어깨 라인을 완성한 후에 팔 라인을 찍으면서 밑으로 크게 내려온 상황이죠. 자, 밑에 있는 이 지선, 일봉 저점하고 연결된 그 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나서 밑에 있는 이 연두색 지선을 깨지면 크게 또 떨어질 수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지없이 밑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한번 지진을 했었죠. 네. 지진을 했었지만 그 라인을 또 갭으로 깨면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현재 위치는 지지선을 찍지 않았어요. 자, 지지선을 찍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SK 하이닉스를 저번 주 화요일 날 매수를 드렸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틀리죠. 지선을 찍은 상황이고요. SK 하이닉스는. 자, 엔비디아는 지선을 찍으러 내려오고 있는데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또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지지선에서 또 반등이 나온다면 W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밑에 있는 오늘자 같은 경우에는 96불 정도 되는 그 지지선이고요. 그 밑에 있는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88불 정도 되는 그 지지선이 두 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개 중에 일봉 바로 밑에 있는 이 지지선이 가장 최적의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 라인을 지지를 하고 반등하면 W자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뭐 어보고 반도체 같은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혹시나 신규 매수로 잡으실 분들은 밑에 있는 엔비디아 지지선을 찍었을 때 한번 우리 종목들 매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지선을 찍었으니까 일단은 매수 접근을 하셔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뉴욕 증시 차트랑 종목 차트 통해서 봤는데 우리 시장으로 좀 돌아볼게요. 그래서 우리 시장 어떻게 되는데가 네네, 중요해서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영향을 아주 많이 받고요. 예전에는 다우지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엔비디아 때문에 나스닥 차트와 우리 코스피 200 차트가 너무너무 비슷해지고 있어요. 거의 쌍둥이 차트가 아닐까 할 정도로 똑같이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주시해야 될 거는 엔비디아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자, 그렇다면 코스피 200 차트에서 현재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은 어디인지를 또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대응 전술을 한번 세울 필요성이 있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네. 자,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재 코스피 200 차트입니다. 자, 코스피 200 차트를 또 제가 왜 가지고 나왔냐면 내일 모레 선물 옵션 동시만기입니다. 자, 선물 옵션 동시만기. 보통 옵션 매매를 하실 때 코스피 200 선물을 보고 많이 매매를 하시는데 내일 모레 동시만기 그 옵션 만기는 코스피 200 지수 종가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를 많이 보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위치가 어딘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위에서 내려온 상황에서 옆으로 살짝 기다가 밑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자, 이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밑에 코스피 200 지지선을 찍지 않았어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그 지지선을 찍지 않은 상황에서 올라가길래 나중에 한 번 더 조정이 나오면 밑에 있는 지지선을 한 번 더 찍을 수 있다고도 제가 그 저녁 방송에 나와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반등이 나온 상황에서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투닥거리다가 다시 현재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 그림 같은 경우에 금요일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봉상 그 염주색 지지선을 찍고 반등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자, 그 라인은 과거에서부터 쭉 연결되어 오던 그 지지선 라인들이었고요. 과거에도 보면 한 번씩 지지를 하고 올라갔던 그 그림입니다. 재차 깨고 내려왔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에 살짝 올라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게 좀 더 조정이 나와서 지지선을 찍는다면 우리 장도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조정이 나와서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찍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이 코스피 200 지수로 325.00 정도 되는 라인이거든요. 이 325.00 되는 라인을 제 생각에는 만기 전에 찍거나 아니면 만기 이후에 찍을 것 같은데 만약에 만기 전에 찍게 된다면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8월 5일 날도 말씀을 드렸던 위클리 340부처럼 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종가상 1,000원이었던 그 종목이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예. 고가로 155만 원, 종가상 87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만기 당일날, 목요일이 만기거든요. 그날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는다면, 혹여나 찍는다면 여기서 반등이 또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8월 5일 날도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을 찍고 반등이 나왔는데 흔히 밑에 있는 이 지지선, 325.00 라인에 있는 이 추세 지지선을 찍고 나오면 흔히들 쌍바닥이라고 얘기하시죠. 자, 이 쌍바닥 조건이 완성이 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니까 저 라인들 찍을 때 한번 유심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으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해 주실 때 SK 하이닉스 지지선 찍고 좀 반등할 수도 있는 모습이 네네. 그려진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우리 지수하고 또
워낙에 시총이 또 크다 보니까요. 그냥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 W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면서 한번 네. 말씀을 드렸던 그 날이죠. 저번 주 화요일 날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기 전에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렸는데 17만 원 이상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5만 3천 원에 매수를 노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의아해 하셨을 거예요.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저를 또 욕을 하셨던 그런 상황도 나왔을 상황인데,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엔비디아나 코스피 200 주선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밑에 있는 지선 라인까지 충분히 찍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15만 3천 원 제가 말씀드린 그 라인을 현재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 그래프를 가지고 났을 때 한번 예상도를 하나 그려드렸었죠. 자, 밑에 있는 지선, 요 지선 라인 같은 경우에 이 저점 라인 찍은 지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렇게 저항선 역할을 하던 그 라인이었고요. 뚫고 올라가서는 지선 역할을 하면서 지지를 하고 이렇게 우상향으로 반등이 나왔던 그 라인입니다. 그 지선과 그대로 연결을 한 라인이 15만 3천 원, 그 라인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라인들의 위치에 있고요. 예. 자, 8월 5일 날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나서 밑에 있는 지선 라인까지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W자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는 20만 원 보시고 이렇게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15만 3천 원 라인을 딱 찍고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조정이 나와도 일단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 후에 다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그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그쳐오면 매수 관점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건 또 어떨까 합니다. 조정 후 반등을 잘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차트 통해서 가격적인 전략까지 챙겨볼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오늘장에서 공략해볼 종목이 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의 네네네. 움직임이 지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지부진해요. 지루하고요. 네, 지지부진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네. 현상이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 우리가 선택해볼 종목이 있을까요? 자, 오늘 장에서 이 종목을 피근하기는데 매수 관점은 더 밑에 있는 그 라인으로 보시고 또 대응을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자, 이 종목은 네. 현대위아입니다. 네. 자,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 폴란드에서 6일까지 열렸었죠. 폴란드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 지금 이 현대위아가 전술 차량의 뒤에 105mm 박격포를 싣고 한번 선을 보였습니다. 자, 이 기존에 있는 105mm 박격포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직접 넣어서 격발을 시켜서 날려야 됐었는데 자동으로 장전을 하고 1분 동안 10발을 또 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대위아가 그 105mm 박격포를 또 가지고 난 이유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박격포 포탄이 전쟁을 3번 치를 만큼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포탄들도 많은데 그걸 어떻게 좀 전술적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전술 차량 뒤에다가 이렇게 싣고 다니면서 좌표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그 목표점으로 날아가는 예. 그런 시스템을 또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럼 현대위아의 히스토리를 한번 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히스토리는 아주 간단한데 어떤 그림이냐면 일봉상 지지선 라인들이 있어요. 일봉상 이런 지지선. 일봉 저점하고 저점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8월 5일 날 급락이 났던 그 라인 최저점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이 저점하고 저점들을 계속 이어 놓으면 나중에 그 라인을 찍을 때 매수점으로 삼을 수 있는 바로 그 라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라인들을 미리 그어 놓는다면 나중에 이 현대위아의 현 위치를 또 어딘지도 알 수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저항선도 하나 그어 볼게요.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고점 나오고 고점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또 조정이 나오던 그런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대위아를 접근을 할 때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매수를 잡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그 라인들이 지금 현재 다가오고 있죠. 자,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기 저점 라인들을 이어온 그 라인을 현재는 지지선 삼아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저는 약간 회의적으로 보는 게 일단 지수가 빠지면 같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실적이 좋고 모멘텀이 좋아도 일단은 지수가 떨어지면 그 사람들 심리가 심법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투심도 약해지고 종목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그 라인들 지지선 라인과 그대로 연결하는 라인, 그 라인들을 지지선 나중에 한번 찍을 때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 라인이 밑에 45,000원 라인입니다. 자, 이 45,000원 라인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좀 전에 지수 차트도 보면서 말씀을 드렸을 때 SK 하이닉스나 코스피 200 지수도 말씀을 드렸을 때 밑으로 내려와서 현재 올라온 상황에서 밑에 지지선까지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 이렇게 W자로 반등이 나오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충분히 마련이 되겠죠. 그 라인들 저항선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네. 45,000원 라인 지지선을 찍고 W자로 반등이 나온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58,300원 정도 되는 라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를 잡지 말고 혹여나 있을지 모를 급락에 대비해서 밑에 있는 지지선, 현대 위아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나 손절 물량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물량들을 받아갈 수 있는 라인은 45,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그쪽에서 매수를 잡히시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58,200원 정도 되는 그 저항선까지 한번 홀딩 전략으로 한번 가져가신 건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 주태영 파트너가 언급한 종목은 현대위아인데 오늘 당장 공략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오늘 지수 차트라든지 종목 차트 이제 보면서 말씀을 해주신 게 결국에는 당분간의 조정은 조금 있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적정한 가격대가 왔을 때 공략을 해보자라는 취지인 거거든요. 현대위아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가격대가 49,550원이에요. 45,000원 선에서 공략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전략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 종목 지수 얘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데일리 TV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원래 매주 금요일 날 모시던 윤석천 평론가 오늘 좀 땡겨서 모셔서요. 배터리, 그중에서도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된 현재 상황.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테슬라 때문에 확실히 이제 많은 분들이 더 이제 많이 이제 이해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이제 관심을 많이 더 가지게 됐는데 이게 이제 향후에 우리 이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좀 어떤 기회 요인이 될 것인지 한번 이 부분까지 한번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이거 조금 이제 구조나 이게 정확하게 뭔지 조금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게 뭔가라는 걸 갖다가 그냥 대부분은 그냥 추상적으로만 알고 맞아요.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그 말 그대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전소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낭비가 심해요. 낭비가 심하다는 게 무슨 발전소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발전소 용량이 그 수요가 일단 적은데 예. 이걸 갖다가 발전소 용량을 대폭 줄인다 가령. 예. 그러면 뭐 석탄이나 석유 같은 경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투입되는 에너지, 가령 뭐 가스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가동률을 반으로 낮춘다고 해서 그만큼 낭비가 심하다는 얘기죠. 또 이 그 첨두 로드라고 하죠. 보통 피크 로드라고 하기가 첨두부하가 걸린다.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때
가령 발전소 용량을 최대로 높인다고 하더라도 네. 송배전으로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보낸다고 하게 되면 에너지 손실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을 해서 네네. 그거를 이제 저희 일반 가정이나 건물 뭐 공장에 보내는 그 중간에 송배전망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죠. 얘기하는데 예. 그때 여기서 100을 만들어서 보내면 송배전망에서 손실이 되는 게 나온다 그렇죠. 이 말씀이군요. 당연히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은 전기가 이렇게 좀 남아돌 때 수요가 적어가지고 그걸 그쵸. 갖다 저장했다가 네. 전기가 모자랄 때 이걸 공급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 거죠. 아. 근데 그게 뭐 지금은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이용한 ESS 시스템만을 보통 생각을 하지만 가장 많이 쓰이고 고전적인 방법이 양수 발전이에요. 양수 발전이면 또 뭡니까? 그러니까 그 전기가 많이 돌아올 때는 남는 전기를 가지고 물을 상류로 끌어올립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전기가 부족할 때는 그걸 그거를 갖다가 이제 내려서 수력 낙차를 발전소가 그렇죠. 되는 일종의 거군요. 수력 발전소가 되는 거죠. 아. 이제 지금까지는 그게 굉장히 많이 쓰였던 방식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한계가 사실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입지가 일단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도시 주변은 그걸 갖다가 사실은 불가능하죠. 만들 수가 없는 거고 네. 건설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마침내 이 배터리 가격이 하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 가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배터리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체를 갖다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고 네. 그게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도시 인근에 이제 이 배터리 BESS 시스템을 갖다가 만약에 만들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그냥 발전소는 일반적인 걸로 해가지고 가장 에너지 효율 좋은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그냥. 네, 그냥 발전소를 네, 계속 그렇죠. 돌리고. 그럼 남을 때 이걸 갖다 송배전량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송배전망에도 부담이 없겠죠. 이게 도시까지 와가지고 그 수요가 적을 때는 ESS 시스템에 이걸 저장을 했다가 네. 모자랄 때는 갖다가 이걸 갖다가 푸는 방식이 바로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요즘에 이제 ESS라는 어떤 그 시장 자체가 성장하는 어떤 이유가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최근에 생긴 거는 아닌데 그렇죠. 좀 됐는데 네네네. 그 사이에는 네.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렇죠. 대중화되거나 쉽게 쓸 수가 없었던 것이 그렇죠. 이제는 배터리 가격이 떨어진 것처럼 네네. 우리 이미 그 얘기는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결국 이제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고 2차 전지 가격, 이 ESS 가격도 떨어지니 이제는 그렇죠. 쓸 수 있는 여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 우리가 ESS라는 걸 지난번에 한번 그때도 평론가님 나오셨을 때 LG 엔솔의 그 2차 전기 ESS 그 크게 무슨 컨테이너 같은 그거 한번 사진으로 보여준 적이 예, 있었는데 예, 예. 이를테면 그렇게 큰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보통 이제 그 ESS 시스템이라는 여러 군데서 쓰여요. 사실은 발전소용도 있고요, 산업용도 있고, 가정용도 있겠죠. 가정용도 있다고요? 예,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파워월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정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 예. 왜 ESS 시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냐면은 네. 사실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한 40% 정도가 발전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발전소를 갖다가 그 탄소 발생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재생에너지원 확대가 불가피한 겁니다. 그렇죠. 풍력이든 태양력이든 이런 풍력이든 거죠. 태양광이든. 예. 근데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간헐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어려운 얘기로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풍력은 바람 불 때 되는 거고 그렇죠. 전력 생산되는 거고 태양광은 햇볕이 떠 있을 때만 전력 그렇죠. 생산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플러스 ESS를 조합하게 되면 그 단점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겠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으로 뭐 많이 이제 생산이 될 때는 그걸 ESS에 저장을 하는 저장해놓고. 거예요. 저장해 놨다가 그거의 그 간헐성으로 이게 끊겼을 때는 그걸 이용해서 그거를 갖다 쓰는 거고. 갖다 쓰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가장 큰 이유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우리가 최종 소비 단계에서 전기 사용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일반 차 같은 경우, 내연기관 차 같은 경우는 디젤이나 휘발유, 뭐 가스 이런 걸 썼잖아요. 네. 이게 전기차로 되면 전기를 더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파워월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냉난방 수요들 같은 경우들이 과거에는 뭐 가스라든지 뭐 다른 불을 떼거나 휘발유든 디젤 뭐 이런 걸로 했는데 패치카 같은 거 이걸 쓰기도 갖다 하고. 이제 전기로 하겠다는 다 얘기입니다. 전기로. 예. 그래서 이게 그 국제 그 원자력 기구에 따르면 2019년에는 약 18.8%가 전기 예. 최종 소비 단에서 근데 이제 2050년에는 이게 27.2%까지 높아진다는 거예요. 거의 10% 가까이 는다는 얘기네요. 예, 거의 근데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뭐 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ESS가 이렇게 성장하는 배경에는 또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일단 재생에너지 활발한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네. 독일이라든지 유럽 여기 지금 쪽.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가 가장 그
두드러지겠죠. 재생에너지, 미국이 여러 예. 주 중에서는. 그쪽이 굉장히 친환경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데죠. 예, 예. 그 독립시생 운영자가 아니라 운영국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 전력 수요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을 하는 기관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가장 그 24년도께 뭐가 있냐면 가장 밑에 하단에 빨간색 선이 있잖아요. 네. 이걸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게 제로란 얘기는 뭐냐면은 재생 에너지만으로 요 시간대에는 모든 전력 수요를 갖다 커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재생에너지만. 재생 에너지만으로. 그럼 뭐예요? 기존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거의 가동을 멈춰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석탄이나 가스나 이런 그렇죠. 것들은, 예. 아니면은 지금 그 역으로 얘기하면 또 지금 그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재생에너지로 사용되는 것들은 어딘가에 저장을 해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전력 수요가 다 충족이 되는 거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재생에너지원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수적으로 ESS 시스템, 다시 말해서 에너지 저장 그 시스템 자체의 어떤 시장이 개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AI 때문이라도 생각한다면 전력 수요는 사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군요. 산업용 전기 수요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력 수요가 아까는 이제 캘리포니아만 만 본 봤기 건데. 때문에 그런 거지만 미국 전역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은 전력이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글쎄요. 수가 있는 겁니다. 그 2050년까지 보통 지금보다도 그 2050년에는 미국 시장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4%까지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보다. 예. 그러니까 전체 그 에너지원 차지하는 재생에너지가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필수적으로 뭐가 따라 붙어야 되느냐? ESS가 붙어야 ESS가 붙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한 군데서 이게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24년도에 한 3,100억 달러 정도 시장 규모예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32년이라고 보통 돼 있죠. 예. 이게 지금 5천억 달러를 넘는 규모로 이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거의 앞으로 10년 사이에 2천억 달러 정도, 한 65% 정도 더 성장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예, 거네요.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BESS, 그러니까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다른 에너지 저장 시스템까지 전부 다 포함된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어디로 갈 거냐라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중요한 그럼요. 변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네네.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생에너지원 자체가 점점점 활발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미국의 여기 ESS 시장 추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네. 이제 배터리 ESS 시장 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3년도에 보시게 되면은 한 7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 표에서? 이거는 지금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냐. 미국 시장에서. 네네네. 그게 이제 연평균으로 보면 매년 한 30.5%씩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오른쪽에 두꺼운 막대 그래프 보시면 그 안에 30.5%가 있고 그렇죠. 밑에 보시면 2024, 그러니까 올해부터 2030년까지 불과 6년 뒤 얘기예요. 그렇죠. 매년 30%씩 성장한다. 이 예, ESS 예. 시장이 미국에서. 미국에서만 그렇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30%면은 엄청난 성장인데 저게 매년.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은 ESS는 지금 뭐 미국의 사례를 보여주시긴 했습니다만 결국 글로벌하게 성장을 주도하는 게 결국 미국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아무래도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사실은 지금 이제 ESS 시장을 크게 이끌고 있는 나라들은 중국하고 북미 시장, 북미 특히 시장. 미국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사실은 중국 시장은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사실은 접근 자체가 경쟁력이 사실은 좀 경쟁력이 없죠. 없다라고 없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 나머지 시장이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시장이 바로 북미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북미 시장 전체로 놓고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생에너지원이 2050년까지 44%가 차지할 거고 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지금 미국의 전력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수요가 그쵸. 급증하는 단계니까 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북미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뭐 지금 그 테슬라의 입장을 보더라도 아까 그 예. 앵커가 서두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테슬라의 그 ESS 그 시장이 얼마나 크게 성장하는가를 보게 되면은 북미 시장이 어떤
앞으로의 잠재력 그쵸. 뭐 이런 걸 갖다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죠. 사실 지금 뭐 AI를 주도하는 건 결국 미국이고 네네. 그 관련해서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가 제일 빠르게 늘고 있는 것도 결국은 미국이고 네네네. 지금 윤 평론가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미국의 이 전력 공급 비중에서 봤을 때 구조에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계속 네네네. 늘어날 수밖에 없는 네네네. 구조고 이 전력 특히 재생에너지 쪽은 ESS가 짝꿍처럼 붙어서 갈 수밖에 네네네. 없는 구조고 네네. 자 그럼 이게 이제 앞으로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이제 결국 이제 이거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제 결국 이게 이제 사실은 오늘 평론가님부터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싶어하는 네네, 그렇죠. 부분인 건데 네네. 지난번에 우리가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얘기를 하면서 했던 것은 미국이 이제 중국의 뭐 배터리나 중국의 전기차 이런 걸 이제 계속해서 강하게 좀 압박을 하고 있는 네네네. 견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네네. 거기서 이제 우리 배터리 업체들 소재 업체들이 뭔가 기회 요인이 있다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사실 이 논리는 네. ESS에서도 사실 똑같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당연히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현재는 미국의 그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게 급합니다. 미국 그렇죠,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산 LFP 배터리를 갖다가 수입하는 걸 갖다가 막을 수 있는 당장에 막을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사실은 없어요. 아, 그럼 결국 그 말씀은 지금은 미국에 들어간 ESS의 대부분이 중국산 그렇죠. 배터리다 이런 그게 얘기군요. 테슬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네. 중국에서 널린 싸구려 LFP 배터리를 모아가지고 메가팩이라든지 파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수익을 남기면서. 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걸 막부는 쉽지만은 당장 중국산 LFP 배터리를 갖다가 막아버리면은 미국의 어떤 그 ESS 그다음에 재생에너지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그다음에 늘어난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현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조치는 예, 취하고는 있는 거예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다. 뭐냐면은 26년입니다. 예. 지금 그 중국산 그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가 7.5%인데 현재 이걸 갖다가 26년부터는 25%로 높이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보다 3배 높이겠다는 3배 거죠. 높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예 기간을 한 1년 정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미국 입장은 뭘 원하는 거냐? 그 1년 동안에 중국산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망을 찾아라. 너 북미에서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럼 이것도 결국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삼성 SDI 같은 경우가 그 전기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그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유명하죠. 예, 그걸 갖다가 원래 그 전동화 시킨 게 있어요. 그 할리 애리조나에. 데이비슨이 전기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그 ESS 그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고 있는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것도 일부 라인 자체를 갖다가 예. 지금 ESS 어떤 라인으로 전환하는 걸 갖다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미국 공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더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미국 의회에다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느냐. 네. 얘네들이 지금 ESS 시스템에다가 중국산이 들어오는데 그걸 갖다가 셧다운 시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거기다 뭘 심어서 ESS 시스템에 또 안보 얘기군요. 결국은. 그렇죠. 그 전력을 갖다가 끌어버리면은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는 원천으로 다 막아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관세를 3배 매기기로 하면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유예를 주는 그렇죠. 건데 예. 그것도 못 보겠다. 이거구나. 그게 이제 미국 공화당의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준비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가령 뭐 이번에 이제 그 북미 지역 최대의 에너지 전시회죠. 알리 플러스죠. 알리 플러스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SBB 1.5라는 그 ESS 시스템, BES 시스템을 갖다가 일단 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LF 배터리를 이용한 역시 컨테이너 박스 형태의 그 BESS 시스템을 갖다가 출시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26년을 대비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착실히 좀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뭐 2차 전지 때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긴 한데 네네. ESS 쪽도 우리가 어떤 대중국 견제의 어떤 그 반사 이익을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당연히 그렇죠. 사실은 그 중국을 제외하고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없죠. 그 배터리의 어떤 수직 계열을 이룬 나라는 거의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 일본 같은 경우가 있긴 하지만 네. 일본 기업들의 특징이라는 게 사실은 캐파 증설을 갖다가 굉장히 신중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맞습니다. 공격적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시장의 어떤 장악력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더 있을 수밖에 없을 거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BESD 시스템 같은 게 2018년에는 삼성 SDI가 세계 최고였어요. 예. 50% 정도를 장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밀린 게 화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예. 뭐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사실은 중국이 이제 저가를 무기로 LFP 시스템으로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장악력을 잃은 건데 예.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중국을 갖다가 견제한 어떤 그 흐름 자체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26년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 업체들의 어떤 그 우세가 어느 정도 드러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 대선 좀 진행 중인데 네네네. 그 선거 운동이 네. 이게 혹시 뭐 이를테면 해리스가 되면 조금 더 유리하고 뭐 트럼프가 되면 불리하고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이슈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만 들어서는 네, 이건 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미국이 갈 수밖에 없는 길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점점 더 중국에 대해서는 견제를 더 하는 네.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일부에서는 뭐 해리스가 친환경 정책을 갖다가 약간 후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언론이 표현하는 건 사실은 그렇습니다. 해리스가 후퇴했다라고 그 주장하는 논거 자체가 뭐냐면은 해리스가 2018년인가 19년인가요? 상하원의회일 때 네. 법안 하나를 만들었어요. 네. 204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로 하는 자동차만 만들게 하겠다. 근데 그 법안이 아직 사실 통과가 안 돼 있어요. 시행이 안 된 법안입니다. 근데 이제 신문 기자가 물었죠. 해리스 지금 이제 후보한테. 만약에 그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당신은 거기다 사인을 할 거냐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해리스 입장에서는 노코멘트를 한 거죠. 이걸 갖다가 후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해리스가 노코멘트를 했느냐? 사실은 지금 위스콘신이나 펜실버니아, 과거에 이제 러스벨트가 사실은 정합주잖아요. 그렇죠. 그쪽은 아직도 전기차에 대해서 약간 좀 비호적인 경향이 있으니까 예, 예. 사실은 뭐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그 노코멘트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상원 의원 위치에 있을 때 어떤 법안을 만들거나 판단과 대통령 후보가 또 되거나 또 대통령이 됐을 때 판단이 같을 수는 없죠. 네, 당연히 갖출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에는 그 사람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친환경론자인 입장에서 네. 사실은 지금 입으로 말 못하는 것들을 대통령이 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행을 강하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부통령 지금 그 내정한 사람이 더 강한 네, 친환경론자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생각했던 거 어떤 일각에서 나오는 후퇴 이런 얘기는 좀 과한 해석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오늘 이제 사실은 좀 마지막에 제가 평론가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테슬라를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네네. 결국 이제 앞서 메가팩 파워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예, 테슬라의 ESS 쪽 네네네. 부문들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지난 2분기 때 테슬라 전기차 쪽에 뭐 여러 가지 부진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결국은 테슬라의 주가를 받쳐주고 또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가장 포인트가 결국 ESS 쪽이잖아요. 네네네. 이쪽 사업 부문이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시장 흐름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계속 간다는 얘기인데 네네. 테슬라가 과연 여기서 어떤 수혜를 입을 것이냐, 어떻게 좀 뭐 선도적인 위치를 계속해서 유지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테슬라가 사실은 전기차 성장률 같은 경우는 둔화 양상을 보이고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에너지 저장, 뭐 에너지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엄청난 성장세를 갖다가 기록을 하고 사실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가 테슬라의 그 에너지 부분의 그 주당 그 가치를 갖다가 38달러에서 50달러로 높였어요. 되게 굉장히 많이 높인 굉장히 거네요. 높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테슬라의 과제는 뭐냐면 현재는 이제 그 중국산 그 LFP 배터리를 갖다가 그 수입을 해가지고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싸게 수입해서 네, 많이 싸게 남기고. 수입을 해서 많이 남기고 수입. 그러니까 테슬라의 과제 자체는 뭐냐면 그걸 갖다가 만약에 그 미국의 그 대중국 견제가 점점 심해질 거라는 것 갖다가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걸 갖다가 어쨌든
자국내 생산이든지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 부분에서의 어떤 지속 성장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게 예. 필수적인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뭐 그게 이제 그 테슬라 입장에서는 기존의 거래처들을 갖다가 전환해야 될 시점들이 사실은 째깍째깍 어느 정도 다가오고는 있다. 2026년이면 사실 시간이 넉넉한 것도 아니잖아요. 시간이 넉넉한 것도 아니니까 그 부분을 갖다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에너지 이 ESS 부분의 성장은 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예, 화면에 저게 좀 마지막 나옵니다. 그 노란색 그래프가 24년 2분기입니다. 네. 1분기나 뭐 23년에 비해서도 뭐 아유, 엄청나게 늘었다라고 예, 엄청나게 봐야겠죠. 늘었네요. 사실 7월에는 더 늘었어요. 미국의 ESS 설치량이 전년 동월 대비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95%인가 늘어난 줄 알고 있어요. 3배 가까이 늘었네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그 재생 에너지 원에도 사실은 반드시 ESS가 따라간 게 아니거든요. 네. ESS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를 갖다가 100%라고 만약에 설치가 됐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이 중에 ESS가 따라 붙은 거는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예. 근데 이걸 갖다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ESS가 설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성장, 그 테슬라의 어떤 성장의 한 축을 현재 23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에너지 부분이 한 6점 몇 %밖에 안 돼요. 아직은 전체 아직은 사상 비중은 미약하다고 높지 얘기할 수가 않은데. 있는 거죠. 그 부분이 그래도 한 뭐 20%에서 30%까지는 어느 정도 높아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뭐 합리적인 어떤 추론 아닐까요? 이 뭐 표현이 이제 어쨌든 테슬라의 브랜드명이란 뭐 메가페 네네. 이 부분이 네네. 테슬라에 굉장히 어쨌든 강한 그런 라이벌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미국 쪽 시장에서는 뭐 우리나라 업체들이 될 수밖에 정도고. 없죠.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테슬라의 어떤 입지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아무래도 뭐 그 시장의 어떤 선두주자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메가팩이라든지 가정용이라든지 파워를 네. 갖다가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 어떤 중국산 LFP 그쵸. 위주에서 그 부분은. 그게 뭐 한국산이 됐든지 아니면 일본산이 됐든지 간에 어느 정도의 어떤 전환은 내년 정도부터는 전환을 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거는 어느 정도 필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사실은 외형이 커지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들 수익성이 조금 줄어든 부분들은 커버를 할 수가 있을 거다. 당연히 그렇게 될 그렇게 수밖에 봐야 없겠죠. 되겠고요. 테슬라가 이 ESS 부문, 에너지 부문에 이제 이게 성장성이 계속 담보될 수 있느냐 여부는 평론가님 말씀대로 중국산 LFP 배터리의 비중을 어떻게 잘 조정을 할 것이냐, 전환을 할 것이냐. 또 여기에서 이제 그 상쇄되는 부분들, 줄어드는 부분은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또 어떻게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요한 관건이 되겠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드는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입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K-뷰티, 일신, 우일신.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성장한다는 뜻이죠. 피트 티르티르 마케팅 담당자 칭찬해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정말 기댈 곳이 없죠.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강한 섹터가 K-뷰티라고 묶을 수 있는, 그렇죠? 미용 의료기기, 클래시스 진짜 대단합니다, 그렇죠? 계속 가고 있고, 그 다음에 K-뷰티 중에 중소형 화장품주들, 중소형 화장품주를 밀어주는 OEM, ODM주들, 그리고 플랫폼 관련주, 그렇죠? 이런 거 플러스 알파, 제약바이오 정도? 그거 아니면은 그렇죠. 우리나라 정말 또 매번 그러시는 거지만 뭐 이번에도 또 애증의 관계로 안 떠나실 건가요? 그렇죠? 맨날 뭐 댓글을 보면 그렇잖아요. 야, 나 다시는 다시는 안 온다.
이 시장 진짜 더러워서. 그렇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마음이. 그래놓고 또 오는 애증의 관계인데 정말 너무합니다. 이거 희망 고문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죠? 조금 희망 고문 줬다가 확 끌어내리고 조금 희망 고문 줬다가 확 끌어내리고 이 사람의 마음을 정말 철렁철렁이게 만드니까 이거 참 그래요. 자, 일단 우리나라 K뷰티는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이격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도 거기서 또 치고 나가는 일단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고점 돌파를 해서 더 갈 수 있을까? 일단 아주 전망과 뭔가 이슈 같은 거 그거는 정말 푸짐하고 풍부합니다. 지금 끝이 안 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일단 실리콘2가 운영하는 스타일코리안닷컴입니다. 이게 예전에 이거 저기 리뉴얼했어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거 예전의 사이트는 되게 구닥다리였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은 정말 저기 약간 CJ 계열사의 홈페이지가 정말 뭐라 그러지? 그 인터페이스나 이런 게 되게 최첨단 같거든요, 되게. 제가 느끼기 너무 좋아요. 뭐 구경거리도 많고. 근데 막 정말 옛날에 막 그 페어 같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능도. 그렇죠? 마치 막 도스 시절에 만든 것 같은 홈페이지가 있는 회사도 있거든요. 근데 이 스타일코리안닷컴 예전에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안 좋았어도 그때도 들어가고 싶더라고. 그때도. 왜냐면은 생각해봤거든요. 이게 일본하고 한국하고 중국이 20년 간격으로 똑같이 반복돼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뭐 일본한테 뒤진다 이 개념이 아니라 먼저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중국에서 보세요. 구기자에다가 뭐 빨간 약물 넣어가지고 막 맨날 걸리고 뭐 식품 논란 엄청 터지고 이러죠. 예전에 우리가 10년, 뭐 지금도 장난질 치는 사람 많지만 요즘에는 식약처에서도 관리를 많이 해주고 소비자들도 각성을 많이 했잖아요. 지식이 많잖아요. 우리 10년, 20년 전만 해도 정말 이건 정말 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에 뭐 더 그 전에 세대분들은 더 그렇게 느끼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만 해도 엄청 열악했단 말이에요. 지금 구기자 같은 거 이런 거 식품 논란 터지는 거 옛날에 우리가 다 겪은 것들이에요, 중국이.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데 어릴 때 일본 노래를 듣고 잘했는데 지금 K 노래를 듣잖아요, K-팝을. 저 때 막 엑스제팬 노래를 찾고 막 이러는데 일본어도 모르고 찾을 데가 없으니까 정말 구닥다리 같이 막 그런 홈페이지 들어가서도 그 정보 때문에 갔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스타일코리안닷컴이 이렇게 막 인터페이스가 별로 뭐 이렇게 지금처럼 좋지도 않았는데 정보를 보면 제가 외국인들한테 빙의해서 생각해보면 너무 들어와 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면은 K-뷰티에 대한 자료도 있고요. K-팝에 대한 자료도 있고 먹거리 자료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너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뭐 물론 한일 사전을 뒤져서 찾았지만 요즘에는 구글 번역이나 이런 거 싹 다 얼마나 좋아요. 챗 GPT도 있고.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인터페이스까지 이렇게 화려하게 바꿔버리니까 더욱 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외국인이라도 여기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여기. 여기 들어가면 원샷으로 다 되거든요. 화장품부터 다 살 수 있어요. 음반부터 굿즈까지. 그 야광봉 흔드는 거 그것도 팔아요, 여기. 그래서 실리콘2의 스타일코리안닷컴이 여기에 이제 다 모이는 거죠. 소호,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인디 브랜드 구성하시는 분들, 사업자들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하잖아요. 스타일코리안닷컴에 들어가서 실리콘2의 물류와 인프라 활용하면은 장사 시작하실 수 있어요. 법적인 부분도 다 조언해주고. 그리고 여기 외국인들은 여기 들어와가지고 여기 한국의 상품들 다 경험해가지고 살 수 있고 편하게. 정말 좋은 플랫폼입니다. 실리콘2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가가 좋은 것이고요. 이게 토코보라는 메인에 보면 토코보 벨이 있는데 여기 진짜 베리를 갖다 놨죠. 이게 넥스트 더마 코스메틱이라는 데서 출시된 토코보라는 브랜드인데 주시베리 플럼핑 립 오일이에요. 이게 올리브영에서 런칭하자마자 바디케어 카테고리 1위를 찍었거든요. 그걸 이제 실리콘2 메인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어요. 요즘에 굉장히 뜨는 아이템이에요. 베리 브랜디 해가지고 이게 정말 베리를 터트려서 바른 듯한 입술의 립 오일인데 전혀 오일이라고 막 끈적이거나 느끼하지 않은 상태, 그게 기술력이에요. 산뜻한데 굉장히 광택나는 그게 기술력이고, 이게 뭐 토코보 오피셜 여기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은 겁니다. 뭐 빈대는 베리 시럽강에 반해서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요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다 외국어죠. 인스타그램인데 다 외국어예요. 다 외국인들이 답글 단 거예요, 이거.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외국인 고객들이 많다는 거죠. 여기 올리브영 바디케어 판매 랭킹 1위에 바로 올랐습니다.
신제품 나오자마자. 그렇죠? 역시 립 메이크업이 지금도 대세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스타일 코리안닷컴에 들어가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K-팝 분야에 들어가서 여기 쫙쫙 들어가면 각각의 가수들도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굿즈도 다 살 수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도 팝니다. 아르코 L 아르기닌 해가지고 이게 섹터별로 다 되어 있어요. 마스크팩도 있고 다 하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그냥 배송 신청하면 해외에 사신 분들 바로 배송됩니다. 아주 편하죠. 예, 아주 사이트 잘 만들어놨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이소입니다. 자, 저렇게 스타일 코리안닷컴을 운영하는 실리콘2 저 운영을 잘해가지고 저런 곳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사장님들도 많이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요즘에 뜨는 플랫폼 또 뭡니까? 다이소죠. 다이소가 뜬다는 거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다이소, 미모, 바이, 마몽도 있죠. 마몽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중고, 중저 라인. 아모레퍼시픽에. 그렇죠? 거기서 다시 미모, 바이, 마몽드라는 세컨 브랜드를 스피노프 시켜서 다이소 전용으로 여기다 내놨습니다. 기초 라인을 싹 다 깔아줬어요, 여기. 기초 라인을 싹 다 깔아줬고 그리고 특징이 뭐예요? 다이소는 이렇게 조그마한 소형 연기라던가 파우치로 그쵸? 가격이 싸야 되니까 다이소 가면은 5,000원 넘는 물건이 거의 없어요.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용량을 소용량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10대들이 좋아하죠. 5,000원 아래에서 이런 것들을 써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모레퍼시픽도 다이소에 들어왔다. 그 다음에 LG생활건강도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LG생활건강도 미리 들어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다이소 한글 하나 보고 올게요. 다이소에서 한글 시리즈라고 지금 올리브영을 몰려가가지고 외국인들을 바로 태워가지고 올리브영 명동역까지 데려다주는 셔틀버스 운행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외국인들이 와서 꼭 찾아야 될 플랫폼으로 다이소가 또 떠오르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다이소가 한글 문화 상품 굿즈들이 이렇게 내놨다. 자, 그 다음에 LG생활건강입니다. LG생활건강의 케어존 라인이라고 이미 7월 달에 다이소 전용 라인으로 얘네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케어존 모공 조이는 겁니다. 모공존, 케어존이 모공을 관리하는 화장품들이에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이 이미 입점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이소를 점령한 가장 히트 상품 VT죠. 오늘도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바로 이 리들샷으로 대박이 난 거 아닙니까? 근데 올리브영에서 파는 리들샷과는 다르죠. 다이소에서 어떻게 팔았습니까? 리들샷 이거 100짜리인데 50짜리도 있는데 50, 100은 이제 낮은 거예요. 300, 500으로 갈수록 굉장히 따갑습니다. 미세침이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자, 2mm짜리 6개 입이 3,000원이에요. 2mm짜리 6개, 이 파우치 6개 든 게 3,000원입니다. 이거 다 동나서 대란 났잖아요. 자, 그 다음에 300 라인 있어요. 이거 좀 더 센 거예요. 아픔을 좀 더 참으실 수 있고 효과를 더 강력하게 가져가실 분들. 2mm짜리 이것도 6개 입인데 이것도 3,000원이에요.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이죠. 이것 때문에 대박이 나서 다이소로 다 몰려가니까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도 야 10대 잡아야 돼. 야 올리브영 다음 플랫폼 다이소 잡아야 돼서 다 들어간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된 거고 VT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게 100짜리, 300짜리입니다. 300짜리가 딱 보기에도 더 진하죠? 색깔만 진한 게 아니라 그 미세 침이 들어있어요, 여기는. 침을 여기다 박는 거예요. 물론 그 침이 계속 있지 않고 침은 빠져서 없어집니다. 네. 침이 뭐 계속 체내에 남아있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리들샷. 침 없어져요. 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이소가 지금 잘하는 게 예전에 다이소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안 했어요. 다이소 그냥 동네에 있는 무슨 문방구 같은 문구점 같은 거 재미 있었죠. 자, 틱톡에다가 다이소 로고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고요. 마치 지금 브이로그처럼 다이소를 탐방하는 로고고 이게 틱톡 유튜브에 이런 게 엄청 많아요. 다이소 무슨 필수템 해가지고 그거 보고 해가지고 다이소 바로 달려가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물론 갔는데 없지만 큰 데만 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바이럴 마케팅이 크다. 자,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떠오르는 거 무신사. 자, 무신사가 의류를 시작했다가 뷰티에 손을 댑니다. 근데 얘는 어디요? 맨즈. 어렸을 때 남자들이 화장하면은 미쳤다고 했죠. 요즘은 비비크림 하나 안 바르면은 남자들 넌 왜 안 바르고 다니니 이래요. 그게 더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덱스가 나왔죠. 유퀴즈에도 나왔던데 덱스가 모델인 오브제라는 브랜드입니다. 오브제라는 브랜드로 저거 스틱 하나 바르면 모공 하나 없어요. 물론 덱스는 원래 피부가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피부가 좀 나빠서 모공이 보이더라도 저 오브제 바르면 안 보여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오브제 대표 상품입니다. 자, 이거 오브제 이거 스틱 바르잖아요. 비비 스틱. 이거 바르면 안 보여요. 그래서 깔끔하게 빨리 나가야 될 때 뭐 저기 급하게 이성을 만나야 될 때 이거 바르고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K뷰티 중에서 다이소 뷰티에 이어서 무신사 뷰티까지 뜨고 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싸움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 무신사 뷰티 해가지고 IOC 모델로 성수동에, 무신사가 본사를 성수동에 옮겼잖아요. 성수동에 대대적인 뷰티 페어를 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논란이 일어난 거죠. 올리브영에서 올리브영에 입점한 파트너 사업들 보고 너네 여기 참여하면은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고 주장을 해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 일단 신고를 해놨습니다. 자, 과연 그 어떤 배경이 있을지는 거기서 밝혀질 거고요. 거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올리브영도 무신사를 뭔가 떠오르는 다크호스로 인지를 하고 있다. 요거까지는 알 수 있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수동 일대, 여기 뚝섬역부터 성수역까지 여기에 모든 이 카테고리에 있는 요 화장품, 이 매장들 있죠. 이거를 돌면서 무신사의 뷰티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지난 주말이죠. 그때 끝났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올리브영은 또 연말에 대대적인 페스타를 하겠죠. 자, 아마존 K뷰티 컨퍼런스 얼마 전에 열렸죠. 아마존도 K뷰티가 점령했습니다. 아마존도 온라인을. 그래서 거기서 뜬 브랜드들을 여기서 말했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코스RX, 아모레퍼시픽이 인수했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이거의 장점을 주가로 흡수 못하고 있네요. 아누아가 있고요. 티르티르 그리고 뷰티조선 있습니다. 자, 이 4개 브랜드가 아마존에서 굉장히 씹어먹고 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자, 여기서 1위랑 3위 아누아 티르티르 기초 화장 토너 부분에서 1위, 3위가 우리나라 브랜드입니다. 자, 기초 토너부터 먹어 들어가고 있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다이소나 올리브영은 립 메이크업, 아이 메이크업이 굉장히 강점이 있는데 아마존은 또 기초 화장을 먹어버렸어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기초와 색조를 다 먹고 있는 거죠, 결국. 아마존 미국 뷰티가 이 지금 뷰티 산업 대비해서 아마존 미국 뷰티는 무려 플러스 1700%라고 합니다. 격차가. 아마존 뷰티 성장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 브랜드가 주도하고 있다. 이걸 설명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존 뷰티를 K뷰티가 키웠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코리안 스킨케어가 코리안 뷰티를 지금 이겨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코리안 스킨케어 기초 라인이 지금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존은 기초 라인이.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양식 스킨케어 강한 성분과 강력한 기능을 강조했는데 K뷰티는 순하고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것 때문에 떴대요. 그동안 건 너무 강했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야, 인디 브랜드들이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아누아라던가 뭐 지금 티리티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뜬 거예요. 코스RX 이런 거. 뒤로 가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자, 카테고리가 다각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미용, 집에서 할 수 있는 미용 의료기기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앰플도 있고. 자, 끊임없는 혁신 해가지고 뭐 바이오더마를 이용한 마스크팩 이런 거 나오고, 그렇죠? 초저분자 콜라겐 마스크 어쩌고 막 있어, 펩타이드니 뭐 온갖 바이오 기술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아까 말했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게 잘하고 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티리티르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마케팅 제일 잘한 거. 자, K뷰티 해가지고 코스RX가 제일 올라갔고 아누아, 그다음에 코리안 스킨케어 아까 그거 있었죠? 코스RX가 앞섰습니다. 자, 코리안 뷰티, 뷰티 조선 있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티르티르가 떴던 결정적인 역할. 자, 흑인 유튜버가 티르티르의 제품을 발랐는데 이렇게 하얀 거밖에 없어서 야, 이게 내가 흑인인데 이게 뭐냐, 맞는 게 없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티르티르 담당자 이거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제대로 다 잡았죠. 자, 다 보냈습니다. 뒤에 30개를 보냈어. 감동했겠죠. 30개를 보내놓고 너에게 맞는 거 찾아봐 이랬습니다. 찾았을까요? 찾았습니다. 찾고 감동의 눈물을. 이 조회수가 500만 회가 넘었어 지금. 그래가지고 여기서 티르티르가 완전히 뜬 거예요. 밑에 댓글이 전부 외국인이에요. 티르티르 감동이다. 저렇게까지 소비자를 생각해주네. 흑인도 생각해주네. 흑인 피부까지 맞췄네. 그래서 완전히 아마존 뷰티를 점령한 거예요 지금 티르티르가. 자, 그래서 티르티르처럼 저렇게 틱톡이나 유튜브 저런 건 허투루 하면 안 된다. 저렇게 잘 보면 대박이 날 수 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화장은 사기지만 화장품은 진심이다.
공시를 통해서 기업 흐름 전망해 볼게요. 타큐 뉴스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도 밀리고 삼성전자도 연 저점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것과 연관 깊게 말씀을 주신다고요? 예. 그 삼성전자는 이제 삼성생명이 최대 주주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그룹의 어떤 지배구조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재용 회장이 뭐 지금 이제 아버지로부터 다 자산을 승계 받으셨으니까 이재용 회장이 이제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 삼성물산, 삼성물산이 또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그 중간에 삼성생명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경영권이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2014년에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다음에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2014년 10월 달에 가족들과 얘기하지 않고 단독으로 삼성생명의 주식을 매수한 적이 있어요. 그 매수했으니까 특수관계자니까 당연히 공시를 했어야 됐고 공시를 하면서 알려졌는데 그게 이제 많은 그 세간의 주목을 받은 이유가 아까 말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생명의 가족 간의 논의 없이 이재용 부회장이 단독으로 삼성생명 주식을 매수했다는 거는 사실 독자 행보를 하겠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지배권을 어떤 식으로든 이제 확보하겠다라는 의사표시였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이 그만큼 삼성전자의 중요한 회사인데 이번에 이제 알려드린 공시는 삼성생명은 두 가지 계정으로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네. 이제 그 특별 계정이고 하나는 일반 계정인데 네. 특별 계정은 무엇이냐면 삼성생명의 보험회사다 보니까 보험회사의 보험자 납입자들이 이제 그 보험을 들 때 그 보험 중에는 변액보험이라고 해서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변액보험은 이제 일반적인 보험도 보장을 해주고 내가 든 보험을 갖고 삼성생명이 자산을 증식하면 증식한 자산의 일부를 고객에게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성생명은 변액보험으로 모여온 자산을 갖고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당연히 제일 잘 아는 삼성그룹의 계열사에 투자를 했어요. 거기는 삼성전자가 당연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생명이 변액보험에 든 자산을 갖고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했을 때 당연히 삼성전자가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거다. 그러면 주식을 추가로 매입을 하는 것이고 예. 주가가 향후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매도를 하겠죠. 근데 삼성생명이 집요하게 삼성전자의 지분을 계속 매도를 했어요. 이번에 말씀드린 공시 역시 삼성생명 특별 계정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다 매도했다는 공시여서 그걸 이제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 공시 사이트 보니까 그 보통주 매매한 내역은 찾았는데 예, 이 예. 특별 계정 매매 내역은 안 나오는 거죠? 아니 둘 다 나옵니다. 둘 둘 다 다 나와요? 나오는데 근데 워낙 이제 일반 계정이나 특별 계정이나 예, 예. 사고 파는 게 그 이번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제 구분돼서 예. 사고 파는 게 네네네. 워낙 많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한 번에 보기에는 이제 어렵고 아, 그러니까 예, 저희 예. 같은 이제 AI가 그 집계를 하거나 아니면 대규모 자산운용사는 그걸 말단 직원에 맡겨요. 네. 이걸 엑셀 일일이 다 옮기거든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집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집계한 바로는 삼성전자의 특별 계정이 한 250억 정도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도했다. 그러니까 250억을 하면은 사실 큰 금액은 아니라 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특수관계를 봤을 때 그렇다면 삼성생명의 특별 계정이 250억이나 매도를 했으면 앞으로 주가는 더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암시라 볼 수 있다. 간접적인 이제 증거라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점에서 중요한 것이고 또 다른 것이 이게 더 중요하다 보는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가진 지배 구조 차원에서 삼성생명이 자기 자산, 그러니까 일반 계정으로 사들인 돈을 갖고는 삼성전자의 지분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엄청난 중요한 회사를 만약에 주식을 갖다 매도했다 그러면은 뭔가 큰 시그널을 주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삼성생명은 일반 계정, 자기 자본으로 사들인 삼성전자의 지분 변화는 없는데 이번에는 심지어 삼성생명이 특별 계정 외에도 일반 계정, 자기 자본으로 사들인 삼성전자 지분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계정을 합쳐가지고 한 500억 정도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도했다. 그러면 사실은 삼성생명이 봤을 때 삼성전자의 미래가 적어도 하반기에는 별로 이렇게 밝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이후에 오늘 이제 그 화면을 보신 분들이 대부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같은 메모리 기업인데 하이닉스는 사실은 이제 어제 하반기 오후장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오늘도 하이닉스는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이제 내려가고 있죠. 그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코스피 지수 대비 이제 우리가 보통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면은 3사를 말합니다.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3사인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마이크론보다 뒤졌고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심지어 코스피보다도 이제 언더퍼폼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보다 언더퍼폼했다는 것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15% 이상 손실을 보는 이런 어떤 쓰라림이 있는 그 현실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생명 일반 계정 그리고 특별 계정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이제 포착이 된 건데 이 삼성생명 특별 계정은 또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매출, 주가 전망에도 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특별 계정을 통해서 보통주를 한 225억 가량 매도를 하고 일반 계정을 통해서는 275억 원 정도를 매도를 한 거죠. 당연히 이제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SK하이닉스라든지 동종 차트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보유자는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되고 많이 내려왔으니까 뭐 PBR 수준이나 이런 거 따져봤을 때 신규 접근을 해봐도 될지. 근데 이런 소식 나왔을 때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크니까 신규 접근, 반등 노리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일단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주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은 워렌 버핏이 그 말했던 주식 투자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첫 번째 손실을 보지 말라. 두 번째 제일 원칙 그대로 지키라는 건데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얼마나만큼 주식이 잘 올라갈 것이 더 중요하지만 이 주식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스터디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사실은 올해 하반기에 삼성전자 10% 20% 오를 거라고 이제 장담 못 하겠지만 그러나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때 들어가시면은 그러면 사실은 다만 얼마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 근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느냐라고 이제 따져본다면 그건 또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말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예, 예. 어쨌든 너무 낮은 가격대로 지금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소폭의 반등 정도? 그렇죠. 예, 예. 근데 투자자들한테는 사실 지금도 엄청 시름이 깊고 예, 예. 너무 지지부진한 흐름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예. 이거를 딱 접근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모호한 구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막 디램가 꺾였다라는 얘기도 좀 나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한 세 곳 증권사가 최근에 목표가 대폭 하향했죠. 내린 것도 예, 예. 있고 해서 전체적인 전망이 부정적으로 좀 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 뭐 엔비디아 흐름 봤을 때도 너무나 변동성이 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딱 이렇게 뭐 사실 흑백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긴 어렵긴 하겠지만 예. 약간 모호해서요. 조금의 수익을 기대하면 사도 된다? 그 부분이 좀 모호해서 어떻게 보세요, 조 대표님? 그러니까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면은 그것도 되게 기쁜 거죠. 근데 수익이 조금이라도 손실이 나면은 그때 쓰라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더 이상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관점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랑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아쉽게도 삼성전자 아직도 엔비디아 납품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오늘 새벽에 3% 넘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SK하이닉스도 올라갔는데 네. 삼성전자는 무관하기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그런 관점에서 무관한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는 무관하니까 엔비디아는 워낙 주식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는 것이 반복하니까 한편으로서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점도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또 모멘텀이 18일 날 이달 18일 날 미국 FOMC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할 텐데 25bp를 할 것이냐 50bp를 할 것이냐 만약에 50bp를 한다면 큰 반등이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 25bp를 하더라도 당분간은 이제 주식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25bp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18일까지 사실은 이제 테크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씩 오를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도 삼성전자가 이번에 주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번에 들어가신 18일까지는 단 3%라도 3%라는 게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3% 손실만 본다면 플러스만 6%이기 때문에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물론 삼성전자를 보통 이제 매수하실 때 뭐 단기에 넣었다 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우리 이제
국민주, 대장주로서 가지고 가시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 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매도 공시가 어떻게 보면 해석해 볼 때 사실은 부정적인 측면에 속하기는 하지만 워낙 지금 저점 부근에 와 있고 더 떨어질 요인은 좀 찾기가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큰 폭의 수익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익을 원하신다면 이제 지금이 조금은 기회일 수 있겠다. 그렇죠. 우리가 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이 매도 소식을 통해서 삼성전자 주가 흐름 그리고 기업의 흐름에 대해서 전망을 해봤고요.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좋은 소식일까요? 네, 우리가 뭐 아시는 분 많이 계시는 테크윙이 네. 그 반도체에서 이제 원래는 웨이퍼랑 반도체를 갖다 이송하는 핸들러서 그런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의 양산이 많아지면 그 더불어서 그 테크윙의 매출도 올라가고, 근데 반도체 경기 안 좋아지면 테크윙도 같이 안 좋아지는 그런 기업인데 이번에 JP모건이 테크윙의 지분을 갖다가 신규 5% 등재했다고 공시됐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가 되고 그러면 공시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네. 그러면 JP모건이라는 회사가 테크윙에 왜 지분을 갖다 넣었느냐라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전형적인, 그러니까 우리 전형적인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에서는 외같이 반도체를 얘기하는데 일반 반도체를 보시면 됩니다. 테크윙 그것도 하고 있지만 그거 외에 테크윙에 대해 중요한 어떤 그 성장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테크윙이 HBM3에서 검사 장비를 납품하고 있어요. 네. SK 하이닉스에. 네.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의 HBM3가 계속 활황이 된다면 더불어서 테이크윙의 매출도 더불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 JP모건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네. 이런 기관 투자가들의 그 거래 내역을 제가 중요하게 보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JP모건이 자기들이 그 값비싸게 고용한 인재들이 열심히 연구를 한 다음에 주식 종목을 갖다 고른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걸 갖다가 견눈질하면서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하시면은 주식 투자에서 크게 손실 날 일은 별로 없다. 네. 그러니까 안전에 주식 투자에서 1년에 20%, 30% 수익만 내도 은행 이자에 비해서 7배, 10배의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을 갖다 증식하신 것이 올바르다라고 말씀드린 차원에서 이게 공시를 갖다가 제가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JP모건이 테크윙 열심히 스터디를 한 결과 이 회사는 앞으로도 HBM3에 대한 전망이 좋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 그럼 우리도 JP모건에 대한 신뢰를 갖고 같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그 테크윙의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하는 동안에도 JP모건 계속 주가를 갖다 올리고 있죠. 네. 지분율을 올리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는 아직도 테크윙을 바라보는 JP모건의 시각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9월 10일인데 남은 이제 3개월, 4개월던 올해 하반기만 하더라도 테크윙의 미래 가치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테크윙의 대표이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향후 테크윙은 그 3년 내에, 그러니까 HBM3 시장에 3년 내에 6배 시장 정도 커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더불어 자사의 매출도 커진다 이렇게 자신감이 펼쳐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울려서 JP모건이 테크윙의 지분을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지분 늘어난 거 공시가 있었는데 조우진 대표님의 얘기를 정리해 보자면 기관 투자자들이 고르고 골라 이 종목을 선택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공시 살피면 굉장히 큰 힌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테크윙이 HBM 수혜주로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 테스트하는 부분이? 다른 테스트하는 게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보통 HBM 관련된 대표적인 주식은 한미 반도체거든요. 그러면 한미 반도체보다 저만 하더라도 JP모건 이 공시를 냈을 때 제가 이게 중요한 주식 내가 몰랐지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미 반도체보다 인지도는 떨어지는데 네. 올해 수익률만 보면은 한미 반도체보다 아웃퍼폼해요. 그 정도로 사실 네. 내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러면 어떤 내실이 있느냐? 그 HBM3라는 거는 웨이퍼를 갖다가 이제 지금은 8장, 네. 8장을 쌓아놓은 다음에 거의 구멍 1024개를 뚫어가지고 그 인풋과 아웃풋 데이터를 갖다가 주고받고자 하는 것을 장치인데 이 검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른 기업은 웨이퍼를 하나하나 검사하는데 테크윙은 8장을 통째로 검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완제품을 다뤄야 되는 SK 하이닉스나 다른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속도도 빠르고 신뢰도 높아진다. 이런 관점에서 테크윙에 대한 뭔가 가중치를 둔 게 아닌가 JP모건이 가중치를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은 이거 테스트할 때 HBM 그 개별 웨이퍼를 하나하나 검사를 하는데 통째로 한다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속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절감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 고객사 입장에서는
그 업체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그렇죠. 네, 예. 그런 거죠. 그리고 HBM 시장이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워낙 커질 거기 때문에 연동이 되는 이 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그 실적치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 한미반도체보다 더 아웃퍼폼하는 그런 가능성이 보인다고 했는데 실제 숫자로도 그렇게 찍히고 있나요? 예. YTD가 이렇게 찍혔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한 번에 검사하느냐, 낮장을 검사하느냐를 차원에서도 하나 또 살펴본다면 네. 아까 말씀드린 지금의 HBM3E는 8장의 그 D램을 갖다 놓고 이걸 연결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왜냐면 그 엔비디아가 내놓는 앞으로 H100 말고 B100이나 이런 데로 가면은 더 빠르게 더 많은 그 HBM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아시겠지만은 8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실험실 레벨에서는 실험실 수준에서는 12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16장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릴 겁니다. 네. 그러면 테크윙이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통째로 이 HBM을 갖다가 검사할 수 있다는 기술은 아까 말씀드린 8장, 12장 올라갔을 때 훨씬 더 다른 기술에 비해서 차별점이 강해진다. 낮장을 하나하나 검사하기보다는 통째로 12장을 검사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런 점에서도 테크윙의 미래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신규로 접근 고려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바라보면 될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아까 말씀드린 18일 날 네. FOMC에서 25P를 내릴 것이 50pp 내릴 것이냐는 관점인데 지금 어떤 분들은 50pp를 내렸을 때는 그게 오히려 적신호다. 왜냐면은 아니 금리를 내렸으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생각을 드는데 50pp를 내렸을 때는 페드가 그만큼 미국 경제가 안 좋다는 시그널을 내는 거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가기 때문에 50pp를 내렸을 때는 오히려 주시장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동의를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식시장의 경기가 침체라는 거는 오늘도 미국의 여러 가지 지표가 나왔는데 그 미국의 GDP 갖다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애틀란타 페드에서 하는 GDP 나오 같은 거 보면은 네. 오히려 3분기에 미국 GDP를 좀 더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경기 침체라는 거는 원래 정의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2번 연속해 경기 침체거든요. 그러면 미국 같은 큰 나라가 사실 2.1%에서 2.5%로 추정을 했다면 이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면 페드가 설령 50bp를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옛날처럼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50bp를 내렸을 때는 워낙 급하기 때문에 주시장 빠져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예전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5bp를 내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뭐 그대로 이제 진행하시면 되는데 50bp를 설령 페드가 그 금리를 할지라도 그때 매도하는 것이 좋으냐? 저는 거기에 좀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50bp를 내려서 시장이 흔들릴지라도 하루 이틀 보시다가 다시 들어가시는 게 낫다. 그러니까 뭐 그건 테크인뿐만 아니라 뭐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런 테크 기업들의 HBM 관련 테크 기업들은 그런 관점에서 올해 하반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 말해서 9월 18일이고 그다음에 그 한 3개월, 4개월 지나면 이제 그 B100이 H100 다음에 B100에 대해서 출하가 시장에서 평가가 나올 것이고 한 12월쯤에 그럼 평가가 사실은 젠슨 왕이 자신한 대로 시장에서 그렇게 강력한 수요가 발생하는지 본다면 엔비디아 주가도 다시 올라갔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저는 사실은 적어도 내년 한 여름까지는 그 이런 전망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 대해서 이제 홀드를 하시고 주가가 전체적인 자산의 20% 현금을 갖고 계시다가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떨어질 때는 20% 넣었다가 다시 시장이 다시 복귀해야 된다면 다시 20% 빼는 이런 전략을 가시면서 내년 5월까지 빅테크에 대한 그 시각을 갖다 유지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빅테크에 대한 그런 시선이 크게 나쁘지 않으시다는 저는 그렇죠. 그런 판단을 예.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 50bp 내리더라도 크게 막 악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쪽 젠슨 왕이 B100 관련 이제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은 있겠지만 내년 여름까지는 그래도 이 빅테크주 어느 정도 달리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이렇게 지금 수요가 있는 HBM 테스트하는 테크인 쪽에도 역시나 수혜가 예상이 된다. 나쁘지 않은 주가 전망이 예상이 된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시를 통해서 기업 흐름 전망해봤습니다. 조호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9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좀 저평가돼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들 계속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통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유통주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금융위기 이후의 유통업 지수 추이인데요. 왼쪽에 좀 푹 떨어진 데가 2008년 금융위기 때고요. 그 이후에 반등을 좀 했다가 계속해서 좀 이렇게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계속해서 하향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의 흐름도 뭐 딱히 그렇게 뭐 뚜렷한 반등을 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은 아니다, 탄력 있는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통주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좀 그렇습니다. 지난 10여 년 이후 인식이 좀 올드하다는 느낌, 트렌디하지는 못하다 이런 느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무겁다 뭐 이런 느낌들도 좀 있죠. 물론 이제 친근하고 편리하다 이런 측면에서도, 그리고 뭐 다양한 물건들 사기 좀 편하다 이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약간 좀 올드하다라든가 이런 인식들, 무겁다 인식들이 이렇게 이제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 있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이렇게 유통주들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촉발제 역할을 했던 거는 2012년에 시행이 됐던 유통산업발전법에 있습니다. 내용을 좀 대략 보면 신규 출점의 영업 규제, 이게 큰 내용이고요. 구체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업 규제, 시간 제한, 전통시장 반경 1km 내 출점 제한 이런 식의 규제들, 유통산업발전법의 주요 내용인데, 이 유통산업발전법이 나온 배경에는 2000년대 이후 들어서서 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유통주들이 엄청나게 이제 공룡화됐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 벌어졌고, 이게 굉장히 정치적 이슈가 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규제에 들어가게 된 거였는데요. 그 규제 이후에다가 좀 더해서 이커머스들, 이 쿠팡을 중심으로 한 이커머스 업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대응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졌고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좀 만들었다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형마트 3사들 그 점포 추이를 한번 보면은요. 2019년도에 정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도 158개에서 153개로 줄었고, 홈플러스는 더 많이 줄었죠. 롯데마트 역시 14개나 점포가 올해 9월까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포 수가 줄면서 당연히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 추이도 좀 보면 2012년에 34조 원까지 올라갔던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28조 원까지 떨어져서 17%가 매출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성장이 계속 꺾여서 밀려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요. 특히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규제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거보다도 사실 더 큰 거는 소비자들의 선택이 이런 대형마트, 즉 오프라인에 있는 마트에 가는 것보다 이 쿠팡 같은 이런 이커머스 업체들을 쓰는 게 굉장히 편리하고 좀 편해졌다. 그리고 가격도 싸다. 이런 측면들이 작용을 했고, 여기에 또 결정적으로 작용한 건 역시 팬데믹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이제 주문을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수요가 늘고 거기 쪽에 이제 시장의 어떤 중심이 이커머스 쪽으로 가고, 뭐 물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알테시라고 하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도 있긴 합니다만, 이 대형마트 쪽이랑 조금 이제 업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뭐 똑같이 볼 수는 없겠습니다. 결국은 이커머스의 편리함과 어떤 낮은 가격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우리나라는 아니고 미국 쪽인데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게 뭐냐면 월마트 맵이라는 건데요. 소비자가 물건을 휴대폰으로 스캔하고 앱으로 결제하는 AI 결제 시스템, 이걸 스캔 앤 고 이렇게 월마트가 제목을 져서 월마트의 계열사인 이 샘즈 클럽에서 이거를 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일단은 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엄청 크니까 쉽게 찾을 수 있고요. 또 거기서 바로 결제도 하기 때문에 쇼핑 시간 자체가 줄어든다. 이런 편리함들 때문에 소비자들이 월마트를 굉장히 많이 찾게 됐고, 이게 월마트 실적으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월마트 실적 한번 볼까요? 네, 올 2분기의 월마트 실적입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가까이 상승을 해서 1,693억 달러, 우리 돈 230조 원에 달하는 그런 매출을 2분기에만, 한 분기에만 올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9% 가까이 급증을 해서 79억 달러, 우리 돈 10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월마트라는 곳이
연간 매출액이 대략 우리 돈으로 따지면 거의 1,000조 원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고 영업이익도 우리 돈으로 거의 한 50조 가까운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올해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투자 대가들도 월마트 같은 이런 필수 소비재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유통업체들 사는, 왜냐하면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 꾸준하니까요. 이런 회사들을 그 투자를 하는 신규로 매수하거나 또는 기존에 있던 보유 지분을 더 늘리는 이런 추가 매수하는 이런 경향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은 월마트가 갖고 있는 힘이 바로 이런 데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워낙 실적이 좋다 보니까 월마트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저 끝에 보면 이제 연초 대비에 비해서요. 한 50달러대 초반이었던 주가가 지금은 77달러, 근 80달러대까지 가까울 정도로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최근 흐름인 건데요. 아시다시피 6월 말 7월쯤을 정점으로 해서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하고 주가가 좀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마트의 주가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월마트가 기존에 좀 아주 전통적이고 약간 올드한 느낌의 또 무거운 느낌의 이런 전통적인 어떤 유통업체에서 AI 기술을 접목을 하면서 새로운 변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가장 이렇게 좀 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업태에 변화를 크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AI 기술을 적용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비용도 줄이고 소비자들의 쇼핑 시간도 줄여주면 물론이고 결국은 내부적으로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비용을 줄여서 이게 수익을 더 끌어올리는 이런 형태로 AI 기술이 제대로 잘 적용이 되고 있다. 사실 AI 기술이라는 걸 적용해서 결국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 이런 부분들인 거죠. 생산성도 높이고 비용도 줄여서 결국 수익성을 높게 하는 그런 역할을 좀 월마트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겁니다. 사실 이렇게 월마트 사례를 본다고 하면 우리 유통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국내 유통업계들 주가가 나쁘진 않습니다. 한번 주가 볼까요? 이마트하고 롯데마트 두 회사를 이제 주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마트도 좀 최근에 주가가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이게 3개월짜리 차트인데 오른쪽으로 꾸준히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주가도 지금 6만 원, 5천 원 가까이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장 열리기 전에 캡처한 그림인데요. 그다음에 롯데 쇼핑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롯데 쇼핑은 롯데마트라는 대형마트도 있지만 백화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마트처럼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역시 롯데 쇼핑 주가도 이마트만큼은 아니지만 지난 8월 초에 급락하고 난 이후에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유통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관련해서 여의도 증권가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일단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 얘기도 하고 있고 환율이 좀 떨어지면서 구매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측면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저평가돼 있다라는 거죠. 주가가 많이 낮았다라는 거, 밸류에이션이 낮다라는 측면도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측면도 외에도 실적이 영업 손실이 나긴 하지만 손실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즉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도 반영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쿠팡 같은 이런 이커머스 업체들한테 밀렸던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확실하게 경쟁 우위로 돌아서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 결국 유통주들의 주가를 향후에 무조건 좋게만 볼 수 없는 그런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기도 하겠고요. 그래서 저 앞에서 월마트 사례를 이제 우리 유통업체들이 좀 잘 반면 교사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은 아무리 지금 상황에서는 올드하고 무겁고 지지부진하고 영업 손실나고 이렇다 이게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더라도 새로운 기술, 특히 이제 AI 기술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다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만 뭔가를 만들어내기만 한다면 월마트처럼 얼마든지 주가도 올라가고 실적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유통업체들한테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양 지수 현재 강보합, 약보합 이 네. 정도 선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도 장 초반과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고요. 오늘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지켜보면서 나의 포트 정비하면서 네. 그런 시간으로 보내시는 것도 언젠가는 좀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